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이유 제도는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변화가 있고 제도에 광범위한 변화가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변리사 분들은 꼭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EU 단일 특허입니다. 현재는 이제 유럽 특허청을 통해서 심사를 받고 나면은 밸리데이션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각각의 개별적인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단일화하겠다는 게 이제 단일 특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송도 국가별로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의 판결을 통해서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하겠다는 것이 통합 특허 법원입니다. 유럽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럽 나라들이 국경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특허법이나 뭐 상표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허나 상표 디자인 제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이걸 좀 통일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유럽 특허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유럽 특허청은 그야말로 이제 심사만 같이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특허청을 만들어서 그 유럽 특허청을 규율하는 하나의 조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유럽 특허 조약이라고 하는 EPC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통해서 유럽 특허를 거절할지 등록할지 결정이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유럽 특허청의 회원국 38개 회원국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 그 특허를 등록할지는 출원인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EU 차원에서는 지금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유럽 특허청하고 EU는 전혀 별개의 조직이고요. EU 차원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영국이 탈퇴를 해서 27개 회원국이 있는데 이 특허든 상표 디자인이든 좀 조화롭게 통일되게 해보자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표나 디자인 분야에서는 통일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OIM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은 EU IPO에서 EU 그 상표 또 EU 디자인 이것이 통합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특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서 등록 결정을 받으면 그게 이제 유럽 특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등록 결정 공보가 실린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는 영국 또는 뭐 프랑스, 독일 원하는 특허청에 이 밸리데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요번에 이제 그렇게 밸리데이션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심사받아서 전체 EU 국가의 유효한 특허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EU 단일 특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U하고 EPC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그 EPO 회원국 규율한 조약이 EPC인데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EU의 회원국은 이제 영국이 탈퇴해서 27개국이고요. EPC의 회원국은 38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스위스 같은 국가는 EU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EPO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EPO에서 등록 결정을 받으면 스위스에도 당연히 그걸 기초로 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영국은 종전에는 EU 회원국이었는데 브렉시트해서 EU에서 엑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EPO에 여전히 회원국으로는 남아있고 EU에서는 빠져나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EPO에 등록 결정을 받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 특허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허는 미국처럼 미국이 뭐 캘리포니아 주 특허, 뭐 뉴욕주 특허 이렇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모든 특허가 연방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듯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유럽의 특허는 번들 특허입니다. EPO에서 심사를 받아서 등록 결정을 받으면 원하는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쪼개져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번들 특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변리사님들, 그 출원인들 해외 아웃고잉 업무하실 때 보면 우리 기업은 뭐 독일에만 마켓이 있다, 뭐 프랑스에만 마켓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EPO나 뭐 PCT 출원하지 않으시고 개별국 파리 조약에 의해서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EPO를 통해서 심사를 받아서 EPO 회원국에 38개 회원국에 원하는 국가에 밸리데이션을 하는 절차 또는 그냥 독일 특허청, 영국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고스란히 유지되면서 한 가지 옵션이 더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EU 단일 특허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유럽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은 EPO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 또는 독일이나 영국의 내셔널 루트를 따르는 방식 아니면 PCT 출원을 통해서 EP를 국내 단계에서 지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국내 그 출원 기업 입장에서는 PCT 출원을 통해서 EP로 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독일이나 이런 개별국 특허청을 지정하는 두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특허 제도의 특징이고요. 이제 앞으로 달라지는 EU 특허 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EU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EU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 EU는 새로운 EU 단일 특허 제도나 EU 통합 특허 법원 제도는 EP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한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영국 EU 탈퇴했잖아요. 스위스 EU 회원국 아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EU 단일 특허나 EU 통합 특허 법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EU 단일 특허 또 EU 통합 특허 법원 제도이기 때문에. 삼성과 애플이 여러 나라에서 특허 분쟁을 벌였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네덜란드 5개 나라에 각각 별도의 소송을 가지고 사실상 비슷한 특허지만 각각의 나라의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벌였어요. 근데 거의 똑같은 특허인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애플이 이기고 영국에서는 애플이 지고 또 네덜란드에서는 거의 비기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포럼 쇼핑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권리자 입장에서는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60%가 넘는 당연히 독일 법정지로 선택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좀 약간 비꼬아서 하는 말인데요. 이탈리안 톨피도라는 말이 약간 어뢰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이태리가 상당히 그 법원에 이제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의 처리 기간이 늦기로 악명이 자자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는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냐면 비침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침해를 구하는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쟁자 입장에서 비침해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송을 어디다 제기하냐면 바로 이런 아주 소송 절차가 느린 이태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특허권자가 물론 독일같이 특허권자한테 우호적인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유럽 법원들은 서로 좀 눈치를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비권리자가 이태리에서 소송을 제기했네. 근데 우리 독일 법원에서 먼저 나중에 이제 그걸 심리를 하면서 침해다 아니다라고 때려버리면 국가 간 법원 간에 좀 소송 판결이 엇갈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눈치를 보면서 원래는 독일 법원이 좀 판결을 1년 내에 빨리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좀 오히려 더 늦게 끕니다. 왜냐하면 이태리에서 이거 할 것 같은데 조만간 그 결과를 보면서 눈치를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자들이 이렇게 소송 기간이 좀 지체가 되는 이태리 같은데 이런 데서 역으로 어뢰를 꽂아서 소송을 지연시키는 이런 좀 안 좋은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소송을 하게 되면 각각의 회원국 법원에 의해서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판례도 다 다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판사들이 이런 재판들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특허권자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법원 재판에서 특허권자 손을 들어주려면 판사 입장에서는 그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쉽게 손을 들어주기가 힘든 거죠. 그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동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건 특허 사건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담 재판부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식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송 비용이 독일이나 이런 대륙법계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소송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40여 년 동안 유럽 국가들이 엄청난 치고받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 협상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새로 출범하는 EU 단일 특허 이 제도에서 공식 언어를 영독불 외에 유럽의 맹주 중에 하나인 이태리, 스페인도 우리도 끼워줘. 왜? EU IPO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영독불 외에 스페인, 이태리어가 공식 언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EPO에서는 영독불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출원인 입장에서 이태리어, 스페인어까지 번역해야 된다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유럽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 30여 년 동안 협상을 거듭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태리, 스페인, 니들 반대하면 빠져. 일단 나머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하자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Enhanced Cooperation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2012년도에 서명을 합니다. EU 단일 특허를 도입하기 위한 레귤레이션. 그 다음에 그 EU 단일 특허의 번역과 관련된 카운슬 레귤레이션이 있고 통합특허 법원에 관련된 협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명을 했는데 결국은 40여 년간의 협상 끝에 EU 특허 제도가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EPO에서 특허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지금 이 EU 단일 특허에 참가하고 있는 회원국이 26개 회원국입니다. 한 번 특허 결정을 받으면 그걸 통해서 26개 회원국에 이제는 밸리데이션이 필요 없다는 거죠. 동일한 효력을 갖는 단위 특허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삼성이나 애플에서 5개국 뭐 네덜란드, 프랑스, 뭐 영국 따로따로 이렇게 소속했던 것을 할 필요 없이 UPC라는 통합특허 법원에서 한 번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이 유효하게 효력을 미치는 이 시스템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변리사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기존에 우리 쭉 해왔던 EPO에 우리 특허 출원해서 등록받고 심사받고 한 이런 절차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절차에 옵션으로 추가적으로 하나 선택할 수 있는 병조라는 제도라는 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기존의 EU에서 EPO에서 심사를 받아서 등록 결정하고 뭐 오포지션 이 심사를 하다가 이게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뭐가 달라지냐면 특허 등록 결정을 받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심사관이 그랜트 디시전이라고 해가지고 EPO 블레틴이라고 하는 공보에 실립니다. 그럼 그 공보에 실린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만약에 저는 최소한 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5개국 이상의 EU 회원국에 출원을 할 거니까 이렇게 따져봤더니 그냥 밸리데이션 하는 것보다는 한 4개국 비용이면은 25개 회원국에 똑같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즉 단일 특허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EPO에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EPO에 그 EU 단일 특허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U 단일 특허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EU 회원국들 간에만 하는 제도다. 다만 그 EU 단일 특허의 심사는 EPO에서 한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일 특허는요, 어떤 점이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냐면 25개 회원국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5개 회원국 전체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양도한다거나 그 권리가 무효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UPC 통합특허법원에서 심리를 해봤어요. 무효
소송이 제기돼서 딱 봤더니 이건 무효야 그러면 25개국에서 완전히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25개국에서 살아남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그중에 10개국은 무효고 15개국은 유효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라이센싱에 있어서만큼은 25개 회원국 중에서 라이센싱을 하고 싶은 그 특허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센싱만큼은 일부 국가의 실시권이 설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U 단일 특허 제도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활용해온 제도를 보통 클래식 유러피안 패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런 제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이 제도에 옵션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 특허 공부의 공고가 난 이후에 한 달 이내에 EPO 폼 70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리사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이제는 내년 이제 초화되면 제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나중에 이제 그 아웃고잉 가는 그 EPO 담당하는 현지 대리인한테 요거를 추론인을 대리해서 단일 특허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들은 아마 이렇게 그 단일 특허 하실 기업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대기업들은 상당 부분이 이 단일 특허로 할 실익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단일 특허로 할지 기존의 그 EPO의 클래식 그 유럽 특허로 할지는 출원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자, 원래는 이제 28개 EU 회원국 중에서요. 영국이 빠져서 27개입니다. 근데 크로아티아가 가장 늦게 가입해서 크로아티아는 이 단일 특허의 회원국이 아니고요. 스페인은 아니 왜 우리 스페인을 뺐어 하면서 좀 삐져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25개국은 이 단일 특허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영국이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 EU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영국은 EU 단일 특허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영국은 25개 회원국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영국은 여전히 EPO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EPO에서 등록 결정을 받은 걸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영국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대기업인데 영국을 포함한 EU 전체 단일 특허를 얻고 싶다. 이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EPO의 등록 결정을 받고 단일 특허 신청을 한 다음에 영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밸리데이션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EU 단일 특허 25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단일 특허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유럽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개별 국가별로 추원 등록하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독일에만 하겠다, 뭐 영국에만 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기존에 이제 클래식 유럽 패턴트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되는 단일 특허로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래식 특허하고요, 새로운 단일 특허하고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뭐 리뉴얼 피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화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따로따로 돼 있던 것을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단일 특허, 유니터리 패턴트라고 하는 것에 관할을 하는 행정청이 어디냐면 EPO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특허를 밸리데이션 하게 되면 영국, 프랑스, 뭐 스페인 따로따로 다 등록 유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EPO에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밸리데이션 할 때 현지 대리인 사무소를 통해서 번역문들을 다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니터리 패턴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영어로 출원을 하기 때문에 영어 외에 다른 언어로 하나의 명세서만 번역문을 제출해주면 된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등록 유지 수수료가 기존의 클래식 특허에 비해서 훨씬 더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 특허가 꼭 장점만 있는 것이냐?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특허의 장점이 단점이 되고 또 단일 특허의 장점이 기존의 시스템의 단점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소송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의 EU 단일 특허가 유럽 EU 통합 특허 법원에서 무효 소송이 걸렸어요. 이기면 다 이기고 지면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한 5개 국가의 유럽 특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국에서만 예를 들어서 무효 소송이 걸렸어요. 그리고 가지고 거기서 특허권자가 패소하면 영국 특허만 사라지는 것인데 지금 이 EU 단일 특허는 25개의 단일 특허가 생사를 같이 합니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찌 보면 기존의 여러 특허로 좀 나누어서 뭐 로열티를 받고 있다거나 이런 그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all in 또는 all out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5개 중에서 그냥 10개국만 좀 하는 단일 시스템으로 할 테니까 좀 디스카운트 안 되나요? 그거 안 됩니다. 들어가려면 25개 아니면 그냥 그 시스템 이용 안 하고 기존의 클래식 유럽 특허 제도를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약간 플렉시빌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제 혜택이라고 한다면 비용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 이제 탑4라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제일 출원을 많이 한 국가가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갛게 표시가 된 이 곡선이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 이게 이제 뭐냐면 등록 유지 수수료인데 시뮬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독불 네덜란드의 20년간 내는 수수료하고 똑같게 EU 단일 특허의 수수료를 책정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개국 내는 비용으로 25개국의 단일 특허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수료 이렇게 납부하는 것 비해서 이 단일 특허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이 등록 유지료를 올해 적은 비용으로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 되냐면 대개 보면 특허가 한 10년 차쯤 되면 등록 유지료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등록 유지료 때문에 포기할 만한 특허도 꽤 오랫동안 돈을 납부하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특허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시사해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럽에 있는 특허 로펌에서는 새로운 단일 특허 제도가 사건을 좀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제도 이외에 옵션으로 병전하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하는 거 외에 아까 그 EP 7000 폼을 통해서 단일 특허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무슨 이런 액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습니까? 이 변리사 펌에서는 그만큼 수수료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의 특허 법원에서 소송을 한 결과가 전체 25개 회원국에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특허 소송 사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통합 특허 법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U 통합 특허 법원도 EU 회원국끼리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 통합 특허 법원의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EU 단일 특허하고요. 영국의 특허를 갖고 있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 제약회사인 특허권자가 경쟁사에 대해서 소송을 걸려면 어떻게 합니까? EU 통합 특허 법원에 소송을 하나 걸고요. 또 영국 법원에 소송을 별도로 걸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EU 통합 특허 법원에는 참여하지 않는 국가가 크로아티아, 폴란드, 스페인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스페인 아까랑 똑같은데 폴란드가 왜 있어요? 조금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폴란드가요. 유럽의
대표적인 생산 기지입니다. 우리 대기업들도 폴란드에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생산, 제조 이런 것들이 뭐예요? 특허 침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끝까지 고심하다가 자기네들 우리는 단일 특허는 들어가는데 통합특허 부분은 빠지자. 안 그러면 우리 폴란드의 공장 유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그 논의 끝에 이 폴란드는 이 통합특허 법원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특허 법원은요. 기본적으로는 관할권을 뭘 갖냐면 EU 단일 특허는요. 무조건 이 통합특허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유럽 특허, 클래식 유럽 특허는요. 처음 7년 동안 출원인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바이오 회사고 제약 회사인데 이 통합특허 법원의 성향이 특허권자한테 프렌들리할지 아니면 경쟁사한테 우호적일지 정말 이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는 법원에 우리 회사의 사활을 맡기고 싶지 않다라는 출원인 또는 그 당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당사자는 유럽 특허에 한해서 단일 특허가 아니고요. 단일 특허는 무조건 통합특허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지만 기존의 유럽 특허에 한해서는 7년의 과도기 동안은 우리는 그렇게 좀 아리까리한 법원에서 소송 진행 받기 싫어요 하면서 그것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옵트아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옵트아웃은 7년의 이 과도기 동안에 단일 특허는 무조건 UPC에서 해야 되지만 이 유럽 특허권자는 그 법원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회피한 유럽 특허에 대해서는 통합특허 법원이 아니라 기존의 회원국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EU 단일 특허에 대해서는 옵트아웃이 불가능합니다. EU 단일 특허는 무조건 통합특허 법원에서만 재판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합특허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은 25개 회원국에 그대로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은 효력이 없어요. 영국 법원의 판결이 독일 법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독일에서 특허권자가 이겼다 하더라도 영국 법원은 그건 니들 생각이고 하면서 뒤집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이 한 번의 판결이 이 모든 24개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옵트아웃이라는 것이 적용 배제 신청인데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소송을 통합특허 법원에서 할지 아니면 기존대로 단일 특허 법원에 회원국 법원에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통합특허 법원의 이 심급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통합특허 법원의 관할권이 되는 특허는 단일 특허는 무조건 UPC로 가는 거고요. 유럽 기존의 클래식 유럽 특허는 선택할 수 있다. 옵트아웃을 하게 되면 UPC로 안 가고 기존의 회원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지는데요. 무효소송은요. 무효소송은 센트럴 디비전이라고 하는 중앙부 법원에서 기술 판사들이 무조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무효 사건은 기술 판사들이 무조건 참가를 하는 중앙부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요. 침해 소송 사건은 그 침해 행위가 일어난 지역의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걸 회원국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면 스칸다나비아의 북유럽의 나라들은 1년에 침해 사건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의 국가마다 하나씩 법원을 만들면 너무 좀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걸 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리저널 디비전이라고 해서 지역부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침해 소송은 이런
회원국 법원이나 지역구 법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센트럴 디비전에는 무효소송과 관련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침해 사건을 하다 보면 비권리자가 무효항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무효항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법원이 센트럴 디비전으로 이쪽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도 이 센트럴 디비전으로 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효를 다루는 센트럴 디비전이 세 개입니다. 원래는 영국, 런던, 그 다음에 이제 이 IPD라는 독일 기계, 그 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이제 파리 됐었는데 문제는 영국이 어떻게 됐죠? EU를 탈퇴함으로 해서 지금 영국에서 맡았던 이 센트럴 디비전을 가지고 네덜란드의 헤이그, 이태리, 밀라노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센트럴 디비전을 열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수의 로펌이 들어오고 또 그 관련 당사자들이 오기 때문에 이 법률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엄청난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심 법원이 되겠고요. 1심 법원에서 어필을 하게 되면 룩셈부르크 법원에서 이제 콜업 어필에서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EU 유럽 합법재판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의 대법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은 아니고 마치 헌법재판소처럼 어떤 특정한 법률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EU의 헌법, EU 조약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심제로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 연수하고 엄청나게 지금 교육시키고 있고 거의 다 뽑았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연봉이 높아요. 판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UPC 회원국의 법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사들 지원 자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들 변리사분들이니까 조금 특이한 점은 뭐냐면 UPC에서는 당연히 이제 변호사는 소송 대리를 할 수 있고 EU 특허 소송 자격증을 갖는 유럽 특허 변리사가 단독으로 공동으로가 아닙니다. 단독으로 특허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의 그 변리사회 회원들이 거의 대부분 유럽 특허 변리사일 뿐만이 아니고 이 EU 소송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UPC에서 대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될 때 2010년도 초반에 유럽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변호사 단체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우려했던 포인트 중에 뭐냐면 사실은 이 변리사들이 출원인들을 그 권리를 만들 때부터 프로시큐션 하는 단계부터 컨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 단계에서도 클라이언트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변리사들이 주 역할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들을 상당히 많이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자, EU 단일 특허나 통합 특허 법원은 따로따로 이 패키지 따로따로 발효되는 게 아니라 둘이 세트로 패키지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단일 특허는 이미 다 발효 요건이 성립이 됐는데 그 UPC 통합특허법원 조약이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13개 회원국 중에서 영독불의 의회에서批准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영국이 일단 탈퇴를 했고 독일에서 또 아니 우리가 독일 국민인데 왜 UPC라는 국제법원에 가서 독일 국민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헌 이런 것이 또 독일의 헌법재판소에 제기가 됐는데 다행히 이런 논란들이 다 정비가 되어서 올 하반기에는 UPC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UPC가 발족이 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패키지로 단일 특허도 발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것이 미국의 이제 NP라든가 이런 특허 괴물들이 과연 유럽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냐, 유럽에도 그만큼 소송이 많아질 것이냐 하는 우려들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미국식의 그런 특허 소송이 무차별적으로 많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럽에서는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 그다음에 미국식의 그 증액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식처럼 MP가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단일 특허 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기존의 현재 유럽 특허를 밸리데이션하는 그런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꺼번에 25개국의 유한 특허를 돈도 세이브하면서 받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죽으면 다 같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좀 리스크한 특허라면 기존의 유럽 특허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UPC 법원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법원에서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좀 무섭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일 특허가 아닌 기존의 유럽 특허라면 옵트아웃이라는 회피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영국이 EU를 탈퇴했지만 브렉시트가 됐지만 영국 특허청은 여전히 EPO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EPO에서 등록 결정을 받은 걸 가지고 EU 특허를 밸리데이션 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 다만 EU 단일 특허만으로는 영국엔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 영국에서는 별도로 밸리데이션을 해야 된다. 요 점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